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믿음이 훨씬 큰 위로가 되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낡은 관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스스로 삶을 짓는 능력을 배운 세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움보다 방향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챙겨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채울까가 중요해졌습니다. 매일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일, 그것이 중년 이후 삶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의 시작을 아주 단순하게 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삶을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단정한 하루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짓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사람은 이미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료로 어떤 인생을 다시 지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삶을 설계하는 태도가 우리 세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창조적 세대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세상을 조금씩 다시 그리는 중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익숙한 공간을 정리하며 마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일. 그 모든 것이 스스로 돕는 방식의 성숙입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 용기가 더 빛나는 시대입니다. 가끔은 주변에서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제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라는 거요. 요즘은 도움보다 디자인이란 말이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도움은 순간을 해결하지만 디자인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보다 나는 어떤 하루를 그리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이 생긴 순간 나이 듦은 더 이상 태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노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배우고
자기만의 속도로 길을 그리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꽃을 그리고 누군가는 글을 쓰며 또 누군가는 새벽에 산책로를 걷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자립의 예술이 되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도움받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 없는 자신을 만들어갈 때 생긴다는 것을요. 그건 결코 고독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온하고 가장 인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기 위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죠.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식탁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리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던 식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의식이 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기대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직 내 마음의 평온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걷고 식사하고 책을 읽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루틴이지만 이 꾸준함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젊을 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반복이 주는 안정감이 더 소중합니다.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고귀한 일은 스스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질서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의 리듬을 단정히 다듬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설 때면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 길가의 낙엽,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전에는 지나치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느린 걸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구나. 삶을 디자인한다는 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속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생산성과 효율이 전부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잘 살아내는 하루가 가장 큰 성취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삶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자립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립은 경제적 독립만이 아니라 감정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 힘을 루틴 속에서 배웁니다. 하루 세 끼를 정성껏 먹고 마음이 복잡할 땐 산책으로 풀고 밤이 되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드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비슷한 또래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일으켜야죠.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삶의 품격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일으키는 힘에서 온다는 걸 우린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배워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느리다. 하지만 저는 그 느림 속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빠르게 지나가던 세월을 붙잡고 마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처럼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창문 밖에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그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작지만 완전한 하루입니다. 이 평온함 속에서 문득 떠오릅니다. 도움이 아닌 디자인의 시대란 결국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내 하루를 아름답게 짓는 일이라는 것을요. 살아보니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는 스스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예전엔 나이 든다는 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달렸다면 지금은 삶을 다시 짓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혀온 기술이나 직업의 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기지요. 저는 은퇴 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일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제야 비로소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할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이는 평생 회사에 다니다 퇴직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며 매일 손끝으로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그건 성공의 말이 아니라 자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자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닐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여유. 그게 저는 인생의 진짜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누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세월이 이미 나를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온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어 새 일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하지만 사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은 대개 더 깊고 단단합니다. 시간이 쌓여 생긴 내면의 깊이 덕분이지요.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배우려는 그 자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루해서 시작했어라더니 몇 달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글을 씁니다. 처음엔 이 글을 누가 읽을까 싶었지만 이젠 상관없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 자체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종이 위에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마음속 무게를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제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예전엔 성공이 남이 주는 박수였다면 지금의 성공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미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채운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삶의 후반부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취보다 평온, 결과보다 과정, 경쟁보다 온기를 택하는 시간.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잃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듯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빛을 들이죠. 그렇게 조금씩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나도 새로워지고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다시 열립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지나친 욕심, 과거의 후회들을 비워내고 나면 가볍고 단정한 하루가 남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인생이 깊어집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전성기를 다시 사는 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사회의 기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의 징표이자 품격 있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키워야만 살아남는 존재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키워줄 스승이 아니라 내가 나의 스승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엔 외부의 인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며칠 전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뭘 새삼 배우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배우는 존재예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늙기 시작하죠.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작은 시와 강좌에 등록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를 키운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믿는 일이라는 걸요. 나이 든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 표정에는 묘한 빛이 납니다. 어린 학생처럼 설레지만 그 설렘 속에는 세월이 만들어준 단단함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배움이 경쟁이라면 나이 들어 하는 배움은 삶의 확장입니다.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공부이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요즘 자립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봅니다.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립이란 삶의 주어를 나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누가 해줬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누가 정해줬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그 주어가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키워간다는 게 외롭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도 원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듯이요. 그 고요한 어둠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법정 스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누구나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문장은 저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 때마다 이 말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돌보았는가? 이 질문은 저를 늘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감각입니다. 컴퓨터가 안 될 때 스스로 고쳐보고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내는 일. 작은 성취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다는 감각이 깃듭니다. 그건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압니다. 도움을 받는 일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일이 더 큰 힘을 준다는 걸요.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서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하루를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디자인이고 나의 인생은 나만의 설계도이니까요. 나이 들어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며 조용히 나를 키워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합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짧은 인사가 내 안의 힘을 깨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이 이미 가장 큰 증인이니까요. 한때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작은 화면 속 글자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할 때면 마음이 주눅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겁을 내려놓자 세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을 얻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진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새로 핀 장미 한 송이를 확대해 찍었을 때 화면 속 색감이 얼마나 선명하던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창문이라는 걸요. 그 창문을 열면 바깥 세상뿐 아니라 내 안의 세상까지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은행 일을 보고 유튜브로 요리법을 배우며 가끔은 영상통화로 먼 곳의 가족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 기술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제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요즘 연결이란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과거엔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였지만 이제는 한 줄의 메시지, 한 장의 사진이 마음을 이어줍니다. 기술은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새로운 다리가 되었지요. 물론 그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기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나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한 번은 손주가 저에게 메신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르면 이모티콘 보내는 거야.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눌러서 사라지면 어쩌나, 엉뚱한 사람이 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그 두려움을 웃음으로 넘기고 나니 세상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손주에게 잘 자라는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할머니 너무 귀여워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철학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다른 세대의 생각을 엿보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기술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계는 서툴러. 그냥 옛날 게 좋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봐요. 새로운 세상을 알아보는 건 나이를 잊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 친구는 결국 디지털 그림 수업을 등록했고 지금은 스마트 태블릿으로 멋진 수채화를 그립니다.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이 젊은 사람의 도구라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리듬으로 기술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은 마치 젊은 시절의 연애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설렘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하루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저는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는 게 단순히 편리함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세상과 다시 손을 잡는 일입니다. 기계의 언어를 배우면서 결국 다시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니까요. 연결의 기술은 곧 마음을 나누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화면 속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배우고 생각의 확장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자립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세상과 스스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노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주위를 살피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이 다가와 말했죠. 할머니,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 말투가 친절해서 고마웠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쓸쓸했습니다. 기계는 편리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았을 때뿐이라는 거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기계도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기계를 통해서라도 사람 냄새를 잃지 말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짧은 안부라도 덧붙이고 댓글을 남길 때는 진심 어린 말을 고릅니다. 그 작은 문장 하나에도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요. 저는 요즘 영상 통화를 자주 합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면 그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미소가 참 따뜻합니다. 예전엔 손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화면 속 표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 마음은 여전히 같다는 걸 느낍니다. 기술이 만든 새로운 방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연결되어야 살아갑니다. 그 연결이 손편지이든 영상이든 메시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의 온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건 이미 따뜻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한 번은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처음 본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혀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차갑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는 걸요. 따뜻한 마음으로 쓰면 기술도 결국 마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예절을 지키려 합니다. 댓글 하나를 달 때도 메신저에 답을 보낼 때도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장을 고릅니다. 그 작은 태도 하나가 기술의 차가운 표면을 부드럽게 덮습니다. 그건 오래된 인간성의 기억, 서로를 향한 예의의 온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술이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따뜻함의 방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유튜브에서 낯선 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가 친구처럼 곁을 지켜줍니다. 디지털 세상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나이 들어서 기술을 배운다는 건 단지 새 기능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마음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인연이자 자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 짧은 문장 끝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지도 모르니까요. 기술의 시대에 필요한 건 빠른 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속도입니다. 그 느린 마음으로 세상을 건너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가장 큰 지혜 아닐까요? 예전엔 혼자 산다는 말이 외로움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는 일은 어쩐지 쓸쓸한 일처럼 여겨졌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세대를 지탱하는 새로운 감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견디고 나면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의 세계와 연결된 시간이지요. 어느 날 산책 중에 한 노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내 사무실이에요. 사람들 대신 나무들이 출근하고 바람이 퇴근하거든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의 품격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건 진짜 외로움이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건 고요한 평화입니다. 혼자라는 말은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고립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입니다. 고립은 세상에서 벽을 쌓는 일이지만 연결된 혼자는 스스로의 뿌리를 키워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며 필요할 땐 세상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 관계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의 연결입니다. 요즘은 혼자 놀기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밥을 먹으며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 겉으로는 홀로지만 그 안에는 세상과의 열린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고 마음이 머물 곳을 스스로 고르는 과정. 그건 이 시대가 허락한 가장 성숙한 자립의 형태 아닐까요? 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누군가의 마음에도 부드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엔 함께해야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루를 가꾸고 자신을 돌보며 필요할 때만 관계를 엮습니다. 그 관계는 가볍지만 깊고 오래갑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두 개의 독립된 영혼이 서로의 고요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이 나이 든 우리 세대에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돌보되 서로를 붙잡지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외로움을 넘어선 성숙한 연결의 형태입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입니다. 조용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결의 시간이라는 걸요. 살다 보면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문득 떠올리면 미소가 나는 사람들. 그런 인연이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해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보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는 줄지만 관계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건 의무나 예의가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준 신뢰입니다. 어느새 말이 없어도 통하는 친구, 오래된 책처럼 펼치면 익숙한 향이 나는 사람들. 그 존재만으로도 삶이 덜 외로워집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조용한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마음이 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다는 건 그 관계가 이미 깊은 신뢰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해야만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어지는 마음이 진짜 관계라는 걸 압니다.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입니다. 함께 웃지 않아도 함께 침묵하며 이어지는 따뜻한 끈이지요.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서로를 믿는 것이 더 큰 가까움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배운 사랑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듯 느껴지는 사람. 그건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인연들을 떠올리며 차를 한 잔 끓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여전히 우리를 이어주고 있음을 조용히 확인하는 순간이니까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연결된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내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 사람의 부재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것. 그건 세월이 준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떠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의 온기, 짧은 메시지 한 줄, 오래된 사진 속 미소 하나가 여전히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 연결은 시간의 먼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함께함보다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붙잡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평안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달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연대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별일 없지? 하늘이 참 맑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닿아 있었으니까요. 그 평온한 연결이 제 하루를 단정히 감싸주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음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걸요.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하루가 금세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곧 건강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야 몸도 가벼워진다는 걸 압니다. 예전엔 병원을 자주 찾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병을 걱정하기보다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생활의 리듬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침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제철 채소와 따뜻한 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정한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걷기. 그 단순한 루틴이 제 하루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 속에 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질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전엔 건강을 관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생활의 예술에 더 가깝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합니다. 매일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은 늘 조금씩 다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공기의 냄새가 변하고 나무의 그림자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게 삶의 활력입니다. 걷는 동안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걷는 동안 걱정이 조금씩 내려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삶은 결국 조급하지 않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빨리 젊어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돌보는 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고 그만큼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일. 그게 진짜 균형 아닐까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잃을까봐 더 걱정이야. 그 말이 참 공감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평온하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통증에도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돌보는 일을, 몸을 돌보는 일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진 않았나? 내 마음을 괴롭히진 않았나? 그 질문 하나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건강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요즘은 장수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남보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오래도록 단정하고 평온하게 흐르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의 의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용기는 약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믿는 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며 감사히 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하루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스치면 그 빛이 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순간 저는 알게 됩니다. 건강이란 살아있음의 기술이 아니라 평온함의 예술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오래된 잡지를 넘기다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신호를 보낸다. 그 한 줄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몸의 통증은 때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젊을 땐 아프면 약을 찾았지만 이제는 먼저 내면을 돌아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억눌려 있을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식사가 잘 넘어가지 않거나 잠이 얕아지는 날이면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돌보는 일을 곧 마음을 돌보는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며 온기를 느끼는 일.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손끝의 열이 심장까지 닿는 듯한 느낌. 그 온기가 나를 살리는 듯 합니다. 몸의 감각을 깨우면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중심이 옮겨지죠. 그게 제가 찾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명상법입니다. 며칠 전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고장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간다.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니 건강은 결국 몸과 마음이 서로를 부드럽게 지탱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 마음이 다독여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인생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치유라는 단어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전엔 치유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일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치유는 내 손으로 나를 다독이는 일이라는 걸요. 좋은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이 더 깊이 스며드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인정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요.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조금 아파도 그 통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나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쉬어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 말들을 듣지 못해 병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그 신호를 귀하게 듣습니다. 그건 나를 탓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음식을 천천히 씹고 따뜻한 물로 하루의 피로를 씻고 적당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치료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도움보다 내 안의 회복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회복력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몸은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그 온기를 잃지 않으려면 나를 꾸짖기보다 다독이고 조급해하기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몸이 조금 무겁다면 그건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 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이 든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건강의 기술 아닐까요? 살아온 세월만큼 집도 변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발자국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 고요가 편안합니다. 집이 다시 나를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집은 머물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의 집은 나를 돌아보는 공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벽과 창 사이의 정적 속에서 안정됩니다. 식탁 위에 조용한 찻잔, 창가의 화분, 햇살이 스며드는 커튼 한 장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언젠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외롭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나를 닮았어. 그래서 외롭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건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머무는 형상이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요즘은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비우고 있습니다. 옷장에 걸린 낡은 옷, 쓰지 않는 그릇, 보기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물건들을 떠나보냅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그제야 집이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다운 공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크기나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할 수 있는 온도와 리듬을 가진 집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이 흐르는 거실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햇살이 드는 부엌을 가장 아낍니다. 저는 조용한 작업 공간과 창가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며 글을 쓸 때 이 집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집이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의 징표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내가 머무는 공간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집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집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공기를 바꾸며 하루의 리듬을 새로 짓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의료와 공동체가 결합된 시니어타운, 비슷한 세대가 모여 사는 코하우징, 혼자이되 함께할 수 있는 공유형 주거. 그 모든 시도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구조. 그건 돌봄보다 자유를, 보호보다 존중을 택한 설계입니다. 공간의 형태가 달라져도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곳이 나의 리듬과 마음의 속도를 존중하느냐입니다. 낮엔 햇살이 들어오고 밤엔 고요가 깃드는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숨 쉬고 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운 집 아닐까요? 저는 요즘 집안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벽에는 좋아하는 문장을 한 줄 걸어둡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히 빛나라. 그 문장이 방 안의 공기처럼 퍼지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작은 사원 같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후에 배우는 또 하나의 예술. 공간을 통해 나를 돌보는 예술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삶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살되 필요할 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지만 각자의 방을 가진 이웃들. 이른바 코하우징, 공유 주거라고 부르는 공간들입니다. 처음엔 낯설게 들렸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자립과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나이 들면 자식 곁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는 관계, 서로 돕되 의존하지 않는 거리감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을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며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 한 시니어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마을처럼 꾸며진 그곳에는 함께 밥을 짓고 운동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은 각자의 공간에서 보내지만 저녁이면 작은 마당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누군가 아프면 서로의 문을 두드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국 한 그릇을 건넵니다. 그 단순한 나눔 속에서 돌봄이 아닌 존중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긴 친구보다 편한 이웃이 생깁니다. 같이 있되 서로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관계 아닐까요? 혼자 사는 자유와 함께 사는 안도감, 그 두 가지는 대립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나를 단단하게 하고 함께는 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인생의 후반부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공동체 주거를 선택한 또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혼자 밥 먹는 일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시간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문장 속에 이 시대의 새로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유 속의 자율, 연결 속의 고요. 그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세대가 찾아낸 지혜로운 삶의 구조입니다. 예전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일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함께 사는 방식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아닌 동행, 관리보다 교류, 의존이 아닌 연대.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란 결국 혼자일 때 더 깊어지고 함께할 때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인생은 균형을 얻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이란 결국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요? 소음이 아닌 대화, 간섭이 아닌 이해, 그런 관계가 가능한 곳이라면 그곳은 어떤 집보다도 편안한 안식처일 것입니다. 공간은 변하지만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답게 살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일,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가장 아름답게 짓고 있는 공동의 삶의 건축물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노년이라는 단어가 곧 은퇴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노년은 멈춤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이 더 이상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의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을 걸을 때마다 느낍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 지역의 작은 카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장터의 손길들. 그곳에는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반짝입니다. 그들은 노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일꾼이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 1,000만 명,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하다. 통계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시 꺼내 쓰는 사람들. 그들은 사회가 정한 퇴직이라는 단어를 넘어 다시 일어서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을 땐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의미를 위해 일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다시 일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창업, 시니어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강의로 노하우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삶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경험을 다시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도움을 받던 세대에서 도움을 주는 세대로의 전환. 그건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짓는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노년은 더 이상 사회의 가장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삶의 후반부가 풍요로워지려면 돈의 많고 적음보다 기여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근원이 됩니다. 그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의 형태보다 의미의 온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경제보다 가치를 만들고 있는 세대 아닐까? 과거의 경험을 나누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일, 작은 가게 하나로 삶의 철학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제의 모습입니다. 돈이 아니라 온기로 움직이는 시장, 그 중심에 노년이 서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화는 부담이 아니라 축적된 자원의 시대다. 그 말처럼 우리는 지금 그 자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의 노년 경제를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도 거리의 작은 가게를 지나며 미소 짓습니다. 손수 만든 잼, 직접 기른 채소,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친 소품들. 그 안엔 세월이 담긴 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이들의 철학이자 예술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습니다. 예전엔 나이든 이들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가르치고 지켜보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이제 노년은 뒤로 물러나는 세대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한 카페에서는 60대 바리스타가 20대 직원과 함께 커피를 내리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은퇴한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묘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세대의 경계가 흐려지고 나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곳엔 위계가 아니라 공존의 온도가 있습니다. 이제 노년은 세상으로부터 배움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는 일에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익히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지금의 노년을 다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젊음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대란 사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세대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습니다. 그 반대로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미 늙은 것이지요. 한 젊은 유튜버가 시니어 크리에이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트렌드를 안 따라가시네요. 대신 진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짜 이야기, 진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가진 진정성은 화려한 영상보다 오래 기억되는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더 쌓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급하게 달려갈 때 조용히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 세상의 흐름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때때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언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나누는 대화 속에는 배움과 존중, 그리고 작은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노년은 세상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또 다른 주연으로 서야 합니다. 지혜와 경험,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가진 배우로서 그런 노년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깊어집니다. 젊은 세대가 속도를 내고 노년 세대가 방향을 잡아주는 사회, 그게 진짜 건강한 세상 아닐까요?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건 그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하나의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은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글을 쓰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할 말이 있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젊을 때는 그 답을 성공에서 찾았지만 이제는 존엄에서 찾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한 이들이 발견한 진짜 완성 아닐까요? 존엄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의 자세, 말의 온도, 태도의 깊이에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일, 남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존엄의 형태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진 속 미소는 참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마무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무리란 결국 좋은 삶의 연장선에 있구나.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떠나는 순간에도 품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보다 웰다잉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어쩐지 무겁지만 사실 그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배웁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니까요. 저는 언젠가 법정 스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사는 일은 머무는 일이요. 떠나는 일은 사는 일의 완성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떠남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 속에 존엄이 있습니다. 존엄이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변해도 내가 나답게 남아있으려는 노력,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미학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방향이 바로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불평 속에 늙고 어떤 이는 감사 속에 늙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가 존엄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는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살아온 흔적은 주름에 남고 지나온 사랑은 눈빛에 남습니다. 그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게 나이 들매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은 결국 품이 있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닌 온도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빨라져도 내 걸음이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느림 속에 사색이 있고 그 고요 속에 존엄이 있습니다. 삶을 서두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제가 배운 마지막 인생의 예술입니다.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닿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삶을 다 써가는 이들이 남기는 마지막 문장 같지요. 저는 요즘 평온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건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이는 물결 같은 것. 그 평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사람도 줄고 물건도 줄고 욕심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 번은 노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온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잃을까 두렵지 않은 상태지.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젊을 땐 얻기 위해 살지만 나이 들어서는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려놓음이 바로 평온의 시작이지요. 평온하게 산다는 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삶의 한 장면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은 마음으로 떠난다. 평생 쌓은 재산보다 남긴 마음의 빛이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 잔잔한 미소로 남는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인생 아닐까요? 하루의 끝, 조용히 불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의 나는 괜찮았는가? 큰일을 하지 않아도 좋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나로서 하루를 충실히 살았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하루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마지막을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평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이 참 좋습니다. 삶의 후반부란 결국 평온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내 안의 속도를 지키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고요를 품는 일. 그게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법 아닐까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끝까지 나답게 산다는 건 화려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는 일이라는 걸요. 그 마음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고 존엄의 완성입니다. 언젠가 제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이제는 쉬어가겠다. 그 말 속엔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완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글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끝이란 말은 언제나 조금 낯섭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게 명확히 닫히지 않더군요. 어떤 하루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다음 날 새 빛이 창문을 두드리며 또 다른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라는 단어 대신 이어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그 이어짐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오랜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병을 이겨내며 다시 자신답게 살아가려 애쓰고 있을지도요. 각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 저는 이 시대의 노년을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세대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삶을 디자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신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린 지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 그 길은 때로 울퉁불퉁하지만 그 길 위에 피어나는 자유와 자존의 향기는 그 어떤 젊음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돌이켜보면 살아온 세월은 결국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세상을 배우고, 중년엔 관계를 배우고, 이제는 나 자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비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고, 지나간 상처를 놓아주며, 오롯이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일.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결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예전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마저 나의 일부로 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시간이니까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은 더 열심히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란 결국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젊은 날의 미련, 놓친 기회의 후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 그게 진짜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로 빛나는 나 자신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신을 믿고 천천히 걸으세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이는 중입니다. 노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는 세대다. 그 말 속엔 당신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칩니다.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에게 고요한 존경과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완성된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